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슬래브와 그리고 기둥 하중 계산을 2D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벽의 해석과 그리고 횡저항 시스템의 해석을 왜 제가 3D로 하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효율성, 유연성,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제가 2D와 3D를 나누어서 계산할 때 기준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할 내용에서도 이 내용들이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로 3D 모델링을 할 때 슬래브의 요소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소가 크게 되면 절점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절점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해석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슬래브의 요소를 최대한 크게 하여서 절점의 요소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런 반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소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듯이 슬래브의 해석은 2D로서 작은 요소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작은 요소로, 적절한 크기의 요소로 처짐의 크기와 그리고 또 내력의 분포를 다 정확도가 높이 계산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3D 모델에서는 슬래브를 다시 디자인해 줄 필요가 없죠. 3D 모델에서의 슬래브는 하중 전달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수직 하중 전달, 그리고 또 수평 하중 전달을 위해서 있는 요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래브의 요소를 그렇게까지 작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래브를 사각형 요소로 하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각형 요소로 하되 그 변의 비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계산의 정확도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삼각형 요소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삼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계산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슬래브의 요소를 크게 하고 그 요소를 사각형으로 하여서 우리가 수직 하중 전달 그리고 수평 하중 전달에만 슬래브의 요소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3D 모델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체크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D 모델이 제대로 해석이 가능한 상태인가를 체크해 줘야 되죠. 그때 하중을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D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기둥의 하중을 체크함으로써 적절했는지 안 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D 모델에서 계산하였던 기둥 하중 값을 3D 모델에서의 기둥합과 비교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둥의 유효 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둥의 하중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손으로 계산한 값과 3D 모델의 값, 아니면 2D 모델에서 계산한 값과 3D 모델의 값을 비교해 가지고 3D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적절히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D 모델과 손계산을 한 기둥의 값이 3D 모델링을 했을 때 계산된 기둥의 값보다 조금은 항상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3D 모델에서 벽체의 강성이 기둥의 강성보다 크기 때문에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이 벽체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현상은 벽과 기둥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기둥들이 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중의 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에서 멀리 떨어진 기둥은 강성에 의한 하중의 값의 차이가 적겠고요. 기둥이 벽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하중이 벽으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둥의 값, 3D 모델에서 계산해준 기둥 하중의 값이 2D 모델이나 손으로 계산한 값보다 약간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면에 있는 아니면 도면에 있는 벽체를 일일이 하나하나 모두 다 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면에 있는 벽체들 중에서 횡하중 전달 시스템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벽체들만 골라가지고 그 벽체들만 모델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간단히 미리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 가운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코어가 있죠. 이 두 개의 코어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코어의 단면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이때 3D 모델링을 할 때 이 코어를 벽으로 모델링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두 다 벽체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여기 벽, 여기 벽, 여기 벽, 여기 벽만 모델링을 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 코어에서는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작은 벽체들을 따로 메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한 요소의 복잡성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메쉬가 아주 간편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해석하는 데 시간도 적게 걸리게 될 것이고 계산이 효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은 평면이 장방향으로 아주 길고요. 그리고 또 코어도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리고 또 이 건물이 한 4층, 5층 정도 되는 낮은 건물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벽체들을 작은 부분들을 다 고려하지 않아도 이 벽체만으로도 충분히 이 건물에 요구되는 강성과 강도를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건물이 이렇게 낮은 건물이 아니라 한 20층이나 25층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고층 건물이라면 이 코어로만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명해 주기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거 갖다가 여기 밑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절점을 여기 절점 여기 절점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층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 문의 옆에 있는 벽체들도 고려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문 위에 있는 보도 커플링 빔으로 이렇게 고려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전 벽체의 모델링보다 훨씬 더 큰 강도와 강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가 지금 닫힌 단면이기 때문에 뒤틀림 강성과 그리고 이 약축 방향의 강성이 많이 증가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때 이 코어만으로 요구되는 강성과 강도가 만족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곳에 이런 곳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가세 등 어떤 횡저항 시스템을 추가로 또 설치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벽체 모델링은 간단하게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때에 필요한 강성만큼 모델링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또 고려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인데요. 이것은 2D 모델을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2D 모델에서는 기둥의 하중이 벽체의 하중보다 조금 더 컸죠. 3D 모델에서는 벽체의 하중이 아니면 벽체가 받는 내력이 기둥이 받는 하중보다 조금 더 크게 됩니다. 잠깐 여기도 한번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2D 모델이 있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3D) 모델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요, 3D 모델이고요. 여기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을 G라고 합시다. 다 합쳐서 G라는 하중이 작용을 하고 이 3D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도 다 합쳐서 G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D에서 계산한 기둥 하중의 값을 기둥 하중의 총합을 S1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벽체 하중의 총합을 B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3D에서 기둥 하중의 총합을 S2, 그리고 벽체 하중의 총합을 B2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작용 하중 하중이 있을 텐데요. 이 G는 S1과 B1이나 아니면 S2나 B2의 합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둥의 디자인을 할 때는 첫 번째 2D에서 기둥의 하중값을 구하여서 그 값으로 디자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둥할 때는 S1이라는 값이 디자인에 사용될 테고요. 그리고 3D에서는 기둥 하중이 아니라 여기 3D에 작용하는 벽체 하중을 디자인 값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S1과 우리가 B2를 사실은 디자인에 적용해 줬다고 볼 수 있죠. 이 값은 실제 건물에 작용하는 우리가 가정했던 하중의 값보다 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2D와 3D 모델을 구별할 때 고려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조물의 복잡성입니다. 건축물이 최근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고 있죠. 그것은 분명히 아이디어가 새로워지는 이유도 있을 테고, 그리고 기술력이 또 그만큼 따라가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구조물들이, 건축물들이 복잡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물들을 아니면 구조물들을 2D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직 하중 전달 시스템이나 횡방향 전달 시스템, 횡저항 시스템이 2D로 계산하기에는 아주 많은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횡방향 전달 시스템을 해석을 할 때에는 3D로 모델링하여서 해석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내진 설계를 할 때 더욱더 요구되는데요. 내진 설계에서는 물론 한 방향으로 그 지진 하중을 고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방향에서 생기는 지진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뒤틀림 모멘트, 장쪽 방향의 뒤틀림 모멘트를 고려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뒤틀림 모멘트는 그 건물의 비대칭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조물이 가지는 불규칙성 때문에 3D 모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규정이나 미국 규정에서도 비정형성, 건축물의 비정형성이 어느 한도를 지나면 항상 3D 모델로 동적 해석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제가 2D와 3D 모델을 따로 해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조합하여서 디자인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구조 해석에는 어떤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중간에 있을 때 때때로는 깜깜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길을 걸어와서 뒤돌아가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해결할 해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조금이나마 넓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